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커 지음, 김재혁 옮김, 1회 출판사. 베른하르트 슐링커, 법대 교수이자 판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베른하르트 슐링커는 1944년 7월 6일 독일 빌레펠드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와 마나임에서 성장했다.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75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간공서 간의 공무협조의 간해성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되었고 이후 본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거쳐 현재는 베를린 홈볼트 대학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 예시바 대학 개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겸임하고 있다. 퀀터 그라스의 양칠북 이후 현대 독일 작가의 작품 중 가장 성공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35개국에서 출간되어 독일어권 문학작품 최초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한스 팔라다상, 로르 바타용상, 일본 마이니치 신문 선정 특별문학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선정을 올레의 책 등을 수상, 오프라 원프리 쇼의 북클럽 코너에 소개되어 미국 내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다. 빌리 엘리어트와 디 아워스의 스티븐 달드리 감독, 케이트 윈슬렛과 랄프 파인드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유 주연상, 각색상, 촬영상 등 아카데미 5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케이트 윈슬렛은 이 작품으로 전미 방송 비평가 협회상과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 제81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제1부. 다음날 그녀와 만났을 때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그녀는 몸을 뺐다. 그 전에 먼저 내게 책을 읽어줘야 해. 그녀는 진지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회실과 침대로 이끌기 전 반시간가량 그녀에게 에밀리아 가로티를 읽어줘야 했다. 이제는 나도 샤워를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그녀의 집에 올 때 함께 가져온 욕망은 책을 읽어주다 보면 사라지고 말았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 뚜렷이 드러나고 또 그들에게서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작품을 읽으려면 집중력이 꽤 필요했기 때문이다. 샤워를 하면서 욕망은 다시 살아났다.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것이 우리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 내 나이 15이던 해에 나는 간염에 걸렸다. 나의 병은 그해 가을에 시작되어 다음해 봄에 끝났다. 묵은 해의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만큼 나의 몸은 자꾸만 약해져 갔다.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몸 상태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의 일월은 따뜻했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 침대를 발코니에 내다 주었다. 나는 하늘과 태양과 구름을 바라보며 뜰에서 노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다. 2월의 어느 초저녁에는 집 밖의 노래소리도 들렸다. 나의 첫 바깥 나들이는 블루멘가에서 그 거리에 있는 세기 전환기에 지어진 한 육중한 건물의 3층에 우리 집이 있었다. 바노프가까지는 가는 곳이었다. 그곳 바노프가에서 나는 지난해 10월의 어느 월요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구토를 했다. 이미 그 며칠 전부터 몸이 허약해져 있었다.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몸이 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무척 힘이 들었다. 집이나 학교에서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면 두 다리가 나의 몸을 거의 옮겨주지 못했다. 식욕도 나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식탁에 앉아도 검새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곤 했다. 아침마다 입이 바싹 말랐으면 나의 내부 기관들 속에서 뭔가 잘못된 듯한 묵직한 느낌으로 눈을 떴다. 나는 몸이 그렇게 허약해진 것이 창피했다. 특히 토하는 게 너무나 창피했다. 토하는 것 역시 내 인생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입안은 속에서 올라온 음식물로 가득 찼고 나는 그것을 다시 삼키려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위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내 영문은 입과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다. 나는 건물의 외벽에 몸을 기대고 서서 내 발밑에 있는 토사물을 내려다보며 맑은 가래를 힘들어 깨옥깨옥 삼켰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를 보살펴 주었다. 그녀는 손놀림이 좀 거칠었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는 어두컴컴한 현관을 지나 앞마당으로 나를 데려갔다.
건물 위쪽의 창문과 창문들 사이로 팽팽하게 잡아뺀 빨래줄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었다. 마당에는 목재가 쌓여 있었다. 문이 열려있는 작업장에서 전기톱 돌아가는 세댄 소리가 들려왔고 톱밥 가루가 흩날렸다. 앞마당으로 통하는 문 옆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다. 거기서는 수돗물을 틀어 먼저 나의 손을 씻겨준 다음 두 손에 물을 받아 내 얼굴에 차각차각 끼얹었다.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쪽 걸 들어 수도꼭지 옆에는 물통이 2개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더니 물을 가득 받았다. 나도 남은 물통을 가져다가 물을 가득 받은 다음 현관을 지나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물통을 든 팔로 커다란 바늘을 그리며 인도에다 물을 철썩 뿌려 토사물을 숫제 속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내가 들고 있던 물통을 낚아챘더니 보도 위로 또 한 번의 물세례를 퍼부었다. 그녀는 몸을 이렇게 세우더니 울고 있는 내 모습을 쳐다보았다. 꼬마야, 그녀는 어하다는 듯이 말했다. 꼬마야. 꼬마야, 그녀는 나를 두 팔로 꼬라놨다. 내 키가 그녀보다 클까 말까 했다. 나는 나의 가슴에 닿은 그녀의 젖가슴을 느끼고 밀착해서 안겨 있는 동안 나의 지저분한 숨결과 그녀의 상큼한 땀 냄새를 맡았다. 나는 두 팔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다. 나는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내게 어디 사느냐고 묻더니 2개의 물통을 현관에다 내려놓고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내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내 팔을 잡고서 나와 함께 걸어갔다. 반호포가에서 블루멘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거기엔 단호함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것을 보자 나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졌다. 우리 집 앞에서 그녀는 나와 헤어졌다. 그날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왔고 의사는 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후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내 용돈으로 꽃을 한 다발 사들고 가서 그녀에게 나를 소개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2월 말에 반호포가로 가게 된 것이다. 반호포가의 그 건물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 건물이 언제 왜 헐렸는진 모르겠다. 나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았다.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것은 70년대 혹은 80년대에 지어졌던 5층짜리 건물로 지붕 밑에 다락방이 하나 있고 돌 출창이나 발코니 없이 매끈하게 밝은색으로 해칠이 되어 있다. 수많은 초인종 단추들은 그 안에 그 수만큼의 가구가 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마치 렌트카를 빌려 쓰고 나서 다시 돌려주듯이 그 아파트들에 입주했다가는 이사가곤 한다. 1층에는 컴퓨터 가게가 있다. 그곳은 예전에 약국과 식료품점 그리고 비디오 가게가 있던 자리다. 옛 건물은 높이는 지금과 같았지만 4층짜리였는데 맨 아래층은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사암 벽돌로 되어 있었다. 그 위에 3층은 사암으로 만든 돌출창과 발코니, 창틀 등이 딸린 벽돌벽으로 되어 있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 1층을 지나 계단실에 이를 수 있었다. 계단은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졌다. 청계 양쪽으로는 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철제 난간이 딸린 그 벽은 아래쪽으로 나선형 모양을 이루었다. 현관문은 양쪽의 두 기둥에 의해 호위를 받고 있었는데 참마도리의 양 모서리에는 각각 사자성이 하나 있어서 하나는 반호포가를 올려다보고 다른 하나는 반호포가를 내려다보았다. 그 여자가 내 손을 잡고 수도꼭지가 있는 앞마당으로 들어갈 때 통과했던 문은 건물의 옆문이었다. 나는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건물을 알고 있었다. 그 건물은 옆으로 누를 수 있는 다른 건물들을 압도했다. 만약 그 건물이 좀 더 육중하게 그리고 좀 더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면 이웃산 건물들은 얼른 옆으로 물러서며 자리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건물 안에 석고 세공품과 거울 그리고 동양품 무늬를 짜는 양탄자로 장식된 계단실이 있을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상상했다. 그리고 그 양탄자는 눈이 반짝반짝나게 닦은 노쇠 막대기들로 계단에 고정되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위풍당당한 건물 안에는 역시 위풍당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걸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기차들이 뿜어대는 매연으로 인해 건물이 칙칙해졌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위풍당당한 사람들도 어두침침하면서 좀 이상한 모습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기가 먹거나 벙어리가 되었거나 허리가 구부정해졌거나 다리를 절뚝거릴 것 같았다. 나이를 먹은 뒤에는 꿈속에서 수시로 그 건물을 보았다. 언제나 비슷한 꿈들이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꿈과 테마가 변형된 것들이었다. 나는 낯선 도시로 걷다가 그 건물을 발견한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의 일렬로 늘어선 건물들 틈에 서 있다. 나는 당혹해하며 계속 걷는다. 그 건물은 알지만 그 세 가지는 처음 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미역국 그 건물을 예전에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든다. 그런데 내 고향의 바노퍼가가 아니라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가 떠오른다. 이를테면 나는 꿈을 꾸는 동안 로마에서 그 건물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예전에 베르네에서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꿈속에서 떠오른 기억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된다. 그 건물을 또 다른 낯선 고장에서 다시 보는 것은 낯선 고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걸음을 돌려 그 건물로 되돌아가 현관의 계단을 오른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손잡이를 돌린다. 어느 시골에서 그 건물을 만나는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은 훨씬 오래간다. 나중에까지 꿈의 세세한 내용들을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나는 나의 오른편에서 그 건물을 발견한다. 우선은 분명히 어느 도시의 건물들 틈에 서 있어야 할게 넓은 들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만 이상할 따름이다. 다음 순간 나는 그 건물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제 나는 더욱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그 건물을 보았던 장소가 기억나는 순간 나는 차를 돌려 그 건물을 향해 돌아간다. 꿈속의 도로는 널 텅 비어 있어서 나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 끼 소리를 내면서 차를 돌려 전 속력으로 달려간다. 나는 혹시 너무 늦어 건물이 사라지면 어찌나 초조해하며 더욱 속도를 낸다. 이었고 나의 눈에 그 건물이 들어온다. 그 건물은 팔처 지방에서 자라는 유채나 옥수수 혹은 포도, 프로방스 지방에서 나는 라벤더 밭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지역은 땅이 고르다. 약간의 언덕이 있을 뿐이다. 나무도 한 그루 없다. 더없이 화창한 날이다. 태양은 빛나고 대기는 반짝인다. 도로는 후끈 달아올랐다. 방화벽들 때문에 건물이 제대로 다 보이지 않는다. 아마 다른 건물의 방화벽인 것 같다. 그 건물은 반호퍼가의 건물만큼 칙칙하지는 않다. 그러나 창문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건물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커튼조차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안을 볼 수가 없다. 나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길을 건너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엔진 소리도 없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온 세상이 죽은 듯하다. 나는 건물의 현관 계단을 올라가 손잡이를 돌린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는다. 나는 잠에서 깬다. 나는 다만 내가 손잡이를 잡은 다음 돌렸다는 사실까지만 기억한다. 그 다음 그 꿈 전체가 다시 떠오르면서 나는 그 꿈을 예전에 이미 꾸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나는 꽃다발을 손에 들고서 현관에 수많은 초인종 단줄들 앞에 망설이며 서 있었다. 차라리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안에서 나왔다. 그는 내게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묻더니 숨이 쳐 보이는 사증에 산다고 알려주었다. 건물 안에는 석고 세공품도 거울도 폭이 좁은 양탄자도 없었다. 건물 정면의 화려함과는 다른 계단실이 원래 간직했을 법한 소박한 아름다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계단의 빨간 페인트는 사람들의 잦은 발길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일렬로 벗겨졌고 계단을 따라 어깨 높이로 붙어있던 초록색 문양의 리놀륨도 달아 없어졌으며 난간에 살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끈이 묵혀 있었다.
어디선가 세제 냄새가 났다. 사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 같다. 언제나 초라하면서도 깨끗했고 언제나 똑같은 세제 냄새가 풍겨왔다. 이따금 양배추나 콩 냄새, 음식 만드는 냄새나 빨래 삶는 냄새도 섞여 있었다. 이러한 냄새와 집 앞에 놓여있는 신발들이들 그리고 초인종 단추 밑에 있던 명패들 외에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계단실에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또 슈미츠 부인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추측건대 나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도움과 그에 대한 감사의 말을 두 서너 마디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찢기렸던 것 같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부엌은 그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다. 부엌에는 전기 오븐과 싱크대, 욕조와 목욕물을 데우는 난로,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찬장, 옷장, 그리고 소파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소파에는 빨간 벨벳이 씌워져 있었다. 그런데 창문이 없었다. 빛은 발코니로 나가는 문에 달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하지만 유리창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발코니 문이 열려있을 때에만 부엌은 환했다. 문을 열어놓으면 마당의 가구 공장에서 날카로운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고 목재 냄새도 풍겼다. 그 집에는 화장대와 테이블, 의자 4개, 안락의자, 그리고 석단 난로를 갖춘 작고 비좁은 거실도 하나 있었다. 거실은 겨울에도 전혀 불을 떼지 않았으며 여름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창문은 반호포가 쪽으로 나 있어서 예전의 옆자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온통 파헤쳐진 채 새로 지을 법정과 관청 건물의 토대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창문이 없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복도에서도 냄새가 났다. 부엌의 소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스미츠 부인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모포와 침대볼을 펼쳐놓고 바구니에서 빨래를 하나씩 꺼낸 다음 달인 다음 다시 접어서 2개의 의자 중 하나에 올려놓았다. 나머지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옷도 다림질을 했다. 나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디잔 연분홍식 꽃무늬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잿빛 금발머리는 머리핀으로 목덜미에 고정시켜 놓았다. 살이 훤하게 드러난 양팔은 새하였다. 다리미를 들어 다림질을 한 다음 빨래들을 한데 모아 옆으로 치우는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는 느리면서도 차분했다. 몸을 움직이고 허리를 구부렸다가 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내 기억 속에는 그녀의 당시 얼굴에 나중 얼굴들이 겹쳐져 있다. 그녀를 당시의 모습대로 눈앞에 불러내면 그녀는 얼굴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그녀의 모습을 재구성해야 한다. 훤한 이마, 튀어나온 광대뼈, 연푸른 눈동자, 험잡을 데 없이 매끄럽고 통통한 입술, 각진 턱, 넓적하고 매몰찬 인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얼굴 모양새. 나는 당신 내가 그 얼굴을 아름답게 생각했음을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떠올릴 수 없다. 잠깐 기다려. 내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나도 나가야 해. 같이 좀 걷자. 난 현관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부엌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녀는 민소매 원피스를 벗고 엷은 녹색의 설립 차림으로 서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는 스타킹이 2개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양손을 재빠르게 놀려 둥글게 말았다. 그녀는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더니 그 다리의 무릎 위에 다른 쪽 발꿈치를 올려놓았다. 그 다음에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돌돌만 스타킹을 발가락 끝에 끼우고 그 발가락 끝을 의자 위에 올려놓은 후 스타킹을 장단지를 거쳐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끌어올리고는 옆으로 머리를 숙여 스타킹 밴드에 고정시켰다. 그러고 나서 몸을 이렇게 세우더니 의자에서 발을 내리고 다른 스타킹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에서 설립이 감추기보다는 살짝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녀의 젖가슴에서 발을 무릎 위에서 의자로 옮겨갈 때 설립을 팽팽하게 만들던 그녀의 엉덩이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청백한 맨살이었다가 스타킹 속에서 비단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그녀의 다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느꼈다. 나머지 스타킹을 잡으려다 말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내 눈을 쳐다봤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놀란 눈빛이었을까? 무언가를 묻는 듯 했을까? 단단한 표정이었을까? 나무라는 눈빛이었을까?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화끈하게 달아오른 얼굴로 잠깐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달려내려가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나는 어슬렁거리며 걸었다. 바노포가, 호이스가, 블루맨가, 몇 년 전부터 내가 학교를 오갈 때 지나던 거리들이었다. 나는 그 거리들을 소속들이 알고 있었다. 모든 건물과 모든 정원들, 그리고 모든 울타리들을 해마다 칠을 세배했지만 목재는 이미 퇴색하고 썩어서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던 그 울타리들을 어린 시절 막대기로 타다닥 치면서 달리던 철제 울타리들을 그 뒤에 뭔가 놀라고 끔찍한 것이 있을 걸로 생각했던 높은 벽돌 담장들을 나중에 직접 기어 올라가 살펴보니 그 담장 너머에는 고작 버려진 꽃밭과 딸기밭, 채소밭 따위가 지루하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둥근 머릿돌과 타르로 포장된 도르를 문양을 맞추어 번갈아가면서 깔아놓은 인도의 타일, 물결 모양으로 깔아둔 햄 모양과 타르, 자갈들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익숙했다. 심장이 더 이상 가쁘게 쿵쾅거리지 않고 얼굴도 더 이상 달아오르지 않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부엌과 행간 사이의 그 조를 머릿속에서 떨치 부릴 수 있었다.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 화가 났다.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대했던 대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도망친 것이다. 난 더 이상 9살이 아니라 15살이었다. 물론 당당한 행동이란 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부엌과 행간 사이에서의 우연한 조우 자체였다. 난 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까? 그녀의 몸매는 아주 탄탄하면서도 여성스러웠다. 나의 눈길을 사로잡아 머무르게 하던 어떤 소녀들의 몸매보다 풍만했다. 하지만 그녀를 만약 수영장에서 보았다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게 분명했다. 내가 수영장에서 보아온 여자들보다 벗은 몸을 더 많이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내가 꿈꾸던 소녀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 30은 넘지 않았을까? 자신이 아직 살아보지 못했거나 앞으로 다가올 나이를 알아맞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몇 년 뒤 나는 내가 단순히 그녀의 몸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몸놀림 때문에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 이사 친구들에게 스타킹 신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부엌과 행간 사이에서 있었던 그 조에 대해서는 그래야 나의 부탁은 고무밴드와 레이서, 에로틱하고 별난 장난감들에 대한 욕망으로 읽혔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부탁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은 교태 어린 푸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눈길을 떼지 못했던 그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교태를 부리지도 않았고 포즈를 취하지도 않았었다. 또 내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그 비슷한 행동을 한 적도 결코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몸과 태도, 몸놀림은 가끔씩 굼터 보였다. 그렇다고 그녀가 몸이 무거웠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 안쪽에 들어앉아 자신의 몸 자체에 머리가 내리는 어떤 명령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나름의 조용한 리듬에 내맡긴 채 외부 세계를 잊어버린 듯이 보였다. 바로 이와 같은 외부 세계에 대한 망각이 스타킹을 신을 때의 모든 태도와 몸놀림에도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스타킹을 신을 때의 그녀는 굼트지 않고 오히려 유려하게 우아하고 고혹적이었다. 그것은 젖가슴과 엉덩이 다리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바깥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요구였다. 비록 내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도 무엇이 나를 겉으로 흥분시키는지에 대해 생각만 하면 늘 다시금 흥분되었다.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는 그 우연한 조우를 다시 기억 속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면 내가 그 조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만듦으로써 나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거리감은 사라졌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번에도 역시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다.